네, 안녕하십니까. 공단기 행정학 이형재입니다. 자, 오늘은 2022년 국가직 행정학 9급 해설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진행되느냐. 순서는 출제 비중 및 총평 먼저 드리고요. 이제 해설해 드리고, 그 다음에 지방직 대비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비중. 네, 비중은 뭐 기본적인 비중이었어요. 정책학이 좀 역시 많이 나오죠. 출제 비중이 높은 정책학이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 지자론 요즘 좀 강조되고 있어서 두 문제가 출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총론이 약간 줄었고 재무가 약간 는 게 약간 차이점이긴 한데 거의 뭐 비슷한 수준의 어떤 비중이었다. 기존과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제도 거의 기출 주제에서 거의 출제가 되었습니다. 아주 어려운 뭐 정답률 뭐 20%, 10% 정도의 뭐 킬러 문제 없었습니다. 불이탄 문제 없었고요. 여러분들이 학습한 내용에서 전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난한 난이도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그래도 뭐 아무리 무난한 난이도라도 새로운 뭐 표현이 나오면은 이렇게 100점 맞기는 쉽지는 않아요, 사실. 그래서 합격선은 어느 정도가 맞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한 90에서 95점 정도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뭐 90점 정도면은 그냥 행정학 때문에 뭐 피해보거나 뭐 합격하는 지장을 받거나 그런 점수는 아니고요. 뭐 95점, 100점 받으신 분은 행정학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수준이고 85점을 받았다. 뭐 그 밑에다 하시면 다른 걸 좀 잘 봐야지 합격할 수 있는 점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도고요. 특히 뭐 특징은 법령 특강에서 제가 설명해 드렸던 내용이 다수가 출제가 되었어요. 한 4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뭐 법령 특강에 있었던 내용 중에서 뭐 자세한 법조문 막 이런 내용까지 아니더라도 그냥 제가 요약한 내용 거기서 거의 다 나왔어요. 4문제가 다 나왔기 때문에 법령 특강이 역시 강조했던 대로 많이 나왔고 여기서 그 다음 역시 요약 노트 뭐 커버 됩니까? 맨날 뭐 질문 많이 하시는데 네, 전체 다 잘 커버가 되었습니다. 전부 잘 나왔고 심지어 나온 내용도 키워드만 정리해도 대부분 풀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역시 또 문제가 그렇다고 다 잘 풀리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이 어려워했던 문제, 이런 문제를 좀 어려워하셨더라고요. 뭐 7번 나카무라와 스모루드의 정책 집행자 유형이었죠. 그 다음에 뭐 9번 문제 이런 거 어려워했는데 하나하나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1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제가 이거 올려드린 파일 있죠. 해설 강의 보시면서, 네, 해설지 보시면서 수업 들어주시면 되겠는데요. 직업 공무원제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사 파트인데 직업 공무원제가 뭡니까? 제가 직업 공무원제 설명해 드릴 때 늘 말씀드리는 거 있죠. 우리나라가 직업 공무원제다. 여러분들 1년 공무원 하려고 하는 거 아니죠? 네. 평생을 직장으로 생각하는 거 대부분 그렇게 이제 공무원을 생각하죠. 네, 그런 게 직업 공무원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떠올려 주시면은 뭐 9급, 8급, 뭐 7급 있죠. 급도 있고요. 계급제죠. 계급제 있고 그다음에 오랫동안 근무하는 거. 네, 그래서 직업이 뭡니까? 공무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직업공무원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떠올리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시면은, 네, 오랫동안 근무하기 때문에 신분 보장해줘야 되고요. 폐쇄형이죠. 폐쇄형 초험 방식, 능력 발전의 기회를 부여해야 되겠죠. 오랫동안 근무하려면은 중간중간 교육 훈련도 시켜줘야 합니다. 따라서 나머지는 맞고, 직무급 중심. 직무급이 뭐죠? 동일 직무, 동일 보수예요. 직무급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직위분류제와 관련이 있는 게 직무급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계급제와 가까운 직업공무원제와의 특징으로는 볼 수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답이 1번이 되는데 이 문제는 대부분 잘 풀어주셨어요. 그런데 일부 분들께서 조금 실수를 하신 분들, 이거 틀렸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마 이제 행정학 처음 들어왔잖아요. 다른 과목 풀다가. 그러다 보니까 좀 적응이 안 된 상태에서 문제가 짧으면 오히려 이런 문제가 더 막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못 해석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틀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대부분 잘 풀어주셨고 답은 1번이 되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네, 요것도 한 번씩 제가 강조해 드렸죠. 정책 추출 정책. 네, 인적, 물적 자원을 부담한다. 그래서 인적, 물적 자원을 뽑아낸다. 뽑아낸다. 그래서 추출 정책이라는 게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추출 정책까지는 잘 안 보기 때문에 여기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개념만 잡아주면은 또 답을 찾는 데 지장이 없다. 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추출 정책 따로 설명을 한 번 더 드렸어요. 요게 출제가 딱 되었네요. 보자마자 어이쿠
어이쿠, 이거 내가 부담한다, 뽑아내서 추출이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대로. 네, 모의고사에서 당연히 낸 적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고, 여러 번 강조해 드린 내용이었어요. 어렵지 않게 푸셨으리라 보고요. 3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 문제도 마찬가지죠. 3번 문제도 한 번씩 설명을 해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뭐 최근에는 잘 출제가 안 됐습니다. 2016년 국가직 9급에 나오고 이후에는 뭐 국회직 시험 뭐 이런 데 출제가 돼가지고 조금 최근에 국가 지방에서 잘 안 나오다가 이제 6년 만에 다시 튀어나왔죠. 네, 이런 식으로 좀 오래된 문제, 오래된 주제 중에서 한두 개를 섞는 것 같습니다.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요런 문제가 요것도 요런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잘 안 나왔던, 비중이 조금 줄어든, 자주 안 나오는 내용도 좀 학습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요 문제도 그런 문제입니다. 2016년 국가직 9급에서 나오고 국가직, 지방직 잘 안 나오다가 딱 다시 튀어나오죠. 예, 알고, 자주 출제된, 안 된 거 알고 물어본 겁니다, 이것도. 그래서 뭐, 물론 뭐 다 설명을 해드렸죠. 1번, 직이 뭡니까? 제가 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제가 한 남자 노래도 불렀어요. 한 남자가 있어, 한 사람, 직위, 이렇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직위는 한 사람. 네, 맞습니다. 그 다음 직급을 제가 설명해 드릴 때 직급, 유사라고 했습니다. 유사. 직급은 유사다라고 설명을 해 드렸는데, 여기 어떻습니까? 유사다른이라고 되죠. 유사다른. 그래서 직급이 나오면 유사다. 이렇게 기억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유사다른, 끝! 네, 이렇게 푸는 문제였습니다. 끝! 네, 유사다른. 유사여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문제였고요. 3번 보시면 직렬내. 직류 나오면 뭐 기억해야 된다고 했죠? 직렬내를 기억해라 그랬죠. 맞습니다. 그대로 나왔습니다. 직무 등급은 네, 맞습니다. 유사한 거 맞아요. 이거 법에 나와 있는 용어죠. 국가공무원법. 네, 그래서 네, 2번이 이 답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문제인데, 이런 것도 이제 다 학습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의외로 이런 것들은 핵심어 중심으로 해서 직위 한 사람, 직류, 직렬내, 직급, 유사 뭐 이런 식으로 딱 정리를 해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면은 어렵지 않게 푸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윌슨의 규제 정치, 이렇게 네모 상자에 나오는 문제는 네모 상자에서 핵심을 빨리 파악해야 된다. 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도 요 노란색 파트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빨리 파악해야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게 나왔는데, 네, 비용은 뭡니까? 다수가 부담. 편익은 소수의 귀속. 네, 요게 핵심이었죠. 뭡니까? 고객 정치죠. 고객 정치. 그래서 혜택을 받는 사람이 고객이다. 뭐 이렇게 제가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걸 보고 고객 정치임을 확인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되었어요. 윌슨의 규제 정치 유형. 어렵지 않게 나왔으니까 앞으로도 어떻다? 9급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개념 중심으로 놓치지 않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윌슨의 규제 정치도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세요. 요게 좀 생소해가지고 잘 안 와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개념 중심으로 명확하게 정리하면 뭐다? 이런 문제도 쉽게 풀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5번 문제. 네. 5번 문제, 과정이론. 네, 이거는 뭐 모의고사에서도 계속 냈어요. 계속 냈고, 뭐 오픈 카톡방 제가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서도 여러 번 냈고, 마지막에 제가 단순 암기 사항 정리에서도, 네, 여기서도 정리했어요. 뭐, 강조를 여러 번 너무 많이 해가지고, 뭐 사실은 뭐 이거는 뭐 푸시는데 어려움이 없었을 거라고 보입니다. 과정이론. 과정이론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뭡니까? 이 기억, 니은 두 개 생각나죠? 네, 이 두 개는 뭐 과정이론의 대표입니다. 여기는 헷갈립니다. 하실 수 있어요. 디귿은 뭐 좀 약간 공부가 덜 됐으면 뭐 헷갈릴 수 있지만, 기억, 니은이 과정이론이라는 사실은 뭐 무조건 뭐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것도 기억 안 난다 하면은 공부 다시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기억, 니은이 일단 들어가야 되죠. 네, 들어갔어요. 네, 그 다음에 엘더퍼의 ERG 이론이 내용 이론이라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무조건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처음 보는데요? 이러면은 공부 다시 하셔야 되는 분이에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공부하신 분들은 이거 정도까지 기억을 하죠. 그래서 뭐 목표 설정 이론이 헷갈린다.
하더라도 리얼은 내용 이론이니까 답은 1번으로 갈 수밖에 없는 문제였습니다. 여러 번 강조해 드린 내용이고요. 뭐 특별히 어렵지 않았습니다. 잘 풀어주셔야 되죠. 그 다음에 6번.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 보자마자 여러분 이런 문제 나오면 보자마자 소리 질러야 됩니다. 아, 야씨 내가 아는 거 나왔다. 법령특강에서 그대로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개정된 지방자치법 최근에 전면 개정됐죠. 개정. 요거 무조건 출제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내용도 정리를 했습니다. 개정된 내용. 주요 내용이죠. 하도 많아가지고 다 정리할 수는 없고 시험에 출제될 만한 내용들 쭉 정리해가지고 법령특강에서 설명해 드리고 정리를 해서 드렸습니다. 거기서 나왔죠. 네. 거기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1번, 네, 2개 이상 맞고요. 법인격 있습니다. 구성하고요. 겸직할 수 있었죠. 네, 겸직할 수 있다. 겸직 가능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제가. 그래서 겸할 수 없다라는 표현 보자마자 뭡니까? 이야, 나왔구나. 이렇게 내가 정리한 데서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풀어주시는 되는 문제였어요. 뭐 법조문은 제가 해설지에 다 적어놨기 때문에 여러분 법조문 궁금하시면 이 법조문 여기 보시면 됩니다. 이게 어느 법조문에서 근거해서 출제가 되었는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네, 7번 문제가 조금 많이 어려워하셨어요. 나카무라와 스모루드의 정책 결정자와 집행자와의 관계. 요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유형 자체를 내용이 많다 보니까 좀 어려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지, 협재관 5가지 유형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려워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쪽으로 갈수록 집행자의 재량이 넓어지는 그런 방향이었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고전적 기술가형, 구체적인 목표, 기술적인 수단 좋습니다. 재량적 실험형은 추상적인 목표 맞습니다. 그 다음 관료적 기업가형은 정책 집행자가 결정자를 설득하는 집행자가 완전히 잡은 그런 느낌이었죠. 그래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1, 2, 3번은 맞고 재량적 실험형은 제가 핵심을 정리해드렸죠. 구체적 목표, 행정적 권한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정책 대상 집단과 협상하는 역할 이런 표현은 없어요. 나오지도 않습니다. 네,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네. 지금 정책 결정자와 집행자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모형들이에요. 이 모형들은. 그래서 이런 표현은 전혀 관련이 없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습한 핵심어와도 전혀 관련이 없어요. 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 문제였는데 이렇게 모형이 많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핵심 단어 중심으로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제가 그래서 해설지에 풀이의 핵심이라고 해서 유형별 키워드를 정리해 드렸어요. 물론 저와 함께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이미 요약 노트 같은 데서 다 정리가 된 내용인데 아무튼 다시 정리해서 여기 넣어 드렸습니다. 이런 내용 중심으로 어차피 출제가 되니까 이 내용 학습하시고 문제에서 적용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보신 분들이 제 생각이 많이 났다 그러더라고요. 이 문제를 보고 책이랑 똑같이 나와가지고 선생님이 내신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해명을 해드리면 정확하게 해드리면은 소스가 동일합니다. 소스가 이제 출제자 소스랑 제 소스가 동일하다 보니까 출제 문제랑 제 책이 비슷해지는 거예요. 비슷해지는 이유가 소스가 동일해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소스를 저는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제가 책을 쓸 때 기출 문제를 분석하잖아요. 긴수 문제 문구를 봅니다. 문구를 읽어보고 쭉 읽어보고 그 문구가 어디에서 어느 책에서 나왔는지를 제가 찾아봅니다. 교과서 이제 시중에 있는 교과서를 보면서 쫙 보고 그래서 보면은 어느 책에서 요즘 문제들이 인용을 많이 하고 있구나, 여기를 근거해서 출제하고 있구나가 보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가장 많이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교과서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책을 만들다 보니까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랑 제 책이랑 비슷해지는 거예요. 네.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책을 보시면은 아마 앞으로도 기출 문제에 나오는 많은 용어들과 비슷한 문구를 보시게 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해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8번 문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 관리
목표 관리제였죠. MBO, 목표 관리제. 자, 목표 관리제가 나오면은 지금 저기 해설지에 있는 그 핵심 어들을 떠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여, 단기적 목표, 그리고 뭐 수량적이다, 뭐 이런 것들 있죠. 네, 이런 것들. 결과 지향적이다, 이런 거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량적 목표를 설정한다. 네,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나시면은 문제 푸시는데 전혀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구성원의 참여를 통해서 목표를 설정한다. 맞죠? 참여. 네, 구성원의 참여가 있었죠. 그리고 뭡니까? 단기적 목표였죠. 단기적 목표. 짧은 목표. 근데 중장기 목표 아니죠? X. 네. 그 다음에 계량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정성적. 예, 틀렸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틀렸다라는 것에서 이미 여러분들 답은 2번으로 갈 수밖에 없죠. 디귿이 헷갈릴 수 있었습니다. 디귿은 뭐 지금까지 아주 자주 나왔던 뭐 기출 지문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내가 본 건 아닌데? 이런 게 물음표를 하더라도 뭡니까?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체크를 틀렸음을 아실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기억 디귿으로 갈 수밖에 없는 문제였죠. 그런데 디귿 지문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조직 내외의 상황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조직에서 성공 확률이 높다. 그렇죠. 목표가 계속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죠? 목표를 원래 이런 거 하겠습니다 라고 목표를 딱 설정을 했는데 좀 완전 상황이 갑자기 바뀌었어. 갑자기 코로나가 뭐 터지든지 이러면 아무 그 옛날에 그 설정한 목표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급변하는 환경에서는 뭐 1년치 목표라든지 뭐 6개월치 목표를 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맞죠. 예측한 한 조직에서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하나 더 사례를 들어드리면은 이제 총리실, 제가 총리실에서 근무를 했잖아요. 네, 총리실은 참 목표를 설정하기 어려운 조직이었어요. 왜냐하면은 뭐 2022년 예를 들어서 목표 관리제로 총리실 직원을 관리한다 했을 때 목표를 정합니다. 목표 2022년 1월 달에 원래 뭐 할지 목표를 정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3월에 뭐 있었습니까? 대선 있었죠. 대선 있고 나면 국무총리 바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지금도 바뀐다고 막 얘기 나오고 그러죠? 그럼 뭡니까? 2022년 1월에 누가 당선될지 알고 목표 정하겠어요. 그죠? 네, 못 정해요. 네, 이렇게 뭡니까? 상황이 막 급변하게 되고 바뀌고 막 많이 바뀌고 막 정책도 팍팍 바뀌고 막 이런 상황에서는 목표를 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리실은 막 목표를 이렇게 막 1년치 정해가 움직이기가 쉽지 않은 조직이었어요. 네, 그렇죠.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뭐 디귿 지문은 맞다라는 거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9번. 네, 9번 가보시면은 네, 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학습한 내용이었는데 다 뭐 수정예산, 본예산, 추가 경정예산 여러분 학습 안 하신 분 있었나요? 없을 거 아니에요. 없는데 문제는 해석을 좀 잘해야지 되는 문제였습니다. 보시면은 성립을 기준으로 했죠. 성립을 기준으로 이 표현을 조금 잘 해석을 해야지 문제를 풀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성립 전에 수정하는 게 뭡니까? 수정 예산이고요. 본 예산은 이제 확정이 되는 거죠. 의결로 확정이 되는 거고요. 성립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성립 후에 변경을 가할 때 추경이죠. 추경.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네, 중간에 제출하고 한번 수정하고 본 예산이 성립을 하고 그 다음에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것이 추경이었죠. 요 순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릴 만한 내용이 뭐였냐면은 본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하잖아요. 그 제출하고 수정하니까 거기서 약간 본 예산이 먼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여지가 있었는데 뭡니까? 성립한다. 심의 의결에서 성립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3번이 맞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헷갈릴 만한 내용이었어요.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0번 문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 네, 10번 문제 순서죠. 순서인데, 네. 요것도 뭐 제가 마지막에 설명해드린 단순 암기 특강에서 설명해드린 내용도 나왔죠. 네, 보시면은, 네. 다가 그거죠. 다. 이게 군노가 한 말이었죠. 군노.
군노가 한 말입니다. 이거는 제가 단순 암기 특강 시험 보기 일주일도 안 돼서 5일 전인가 제가 특강했던 그 내용에서 군노 설명해 드렸죠. 네, 군노입니다. 20세기 초죠? 뭐 1900년일 수도 있고 20세기 초입니다. 네, 정치행정 이원론이죠. 정치행정 이원론 학자 군노입니다. 그러면서 능률적으로 운영되면 굿이라고 해서 군노다 이렇게 설명을 해 드렸었죠. 네, 그래서 다가 제일 처음이죠. 그 다음 왈도도 설명해 드렸죠. 단순함기 특강에서 왈도 신행정학과 관련이 있었죠. 신행정학과 관련이 있는 학자였습니다. 신행정학은 1960년 미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죠. 그래서 1960년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 요 두 개, 단순함기 특강에서 봤던 요 두 개를 일단 보면은 아, 다가 먼저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X, 여기는 아닙니다. 라가 먼저가 아니라 다가 먼저니까 20세기 초 1960년 이쪽이 먼저잖아요. 그래서 일단 요 순서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죠. 네, 이렇게까지 가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가나냐 나가냐 예, 문제인데 네트워크 참여를 하면 하는 거 뭡니까? 네트워크 거버넌스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유거버넌스, 네트워크 거버넌스 참여 중시하고 이런 거죠. 거버넌스 때문에 뭐 용어는 1980년대에 뭐 제일 먼저 나왔어요. 근데 제 본격적인 연구는 1990년대입니다. 그 다음에 나 보시면은 네, 이기적 합리적 존재다. 뭐 딱 경제학이죠. 경제학적 기법 도입했다 뭡니까? 공공선택론이죠. 공공선택론. 그래서 뭐 1970년대죠? 1970년대.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순서를 잡아 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가 되죠. 나가. 이렇게 답이 2번이 되는데 어쨌든 참여가 항상 뒷부분 뭐 뒤로 갈수록 우리가 참여를 많이 중시하게 되었으니까 요 가가 참여가 뒤로 간다라는 사실만 알아도 뭐 2번으로 답을 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었을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적이기를 지적한 사람은 오스트롬이에요. 오스트롬이라는 분이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10번 문제는 뭐 해설을 길게 해드렸는데 뭐 대부분 분들이 다 잘 푸셨어요.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요거는 뭐 제 동영에도 출제를 했었고 뭐 여러 번 강조해 드렸고 네, 그렇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설명해 드렸고 동영에도 거의 동일한 문제가 있습니다. 동일한 문제가 있어서 뭐 여러분들이 제 동영 푸셨으면은 뭐 그냥 찍고 넘어가는 문제였죠. 네. 예산의 재배정이죠. 통제장치죠. 예산 집행의 통제장치입니다. 네. 나머지는 신축성 유지 방안이고요.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거는 틀렸다고 얘기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주변에서. 왜냐하면 너무 연습을 많이 했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잘 푸셨길 바라고요. 그 다음 12번 문제 정부 간의 변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 요 문제도 이미 다 학습을 한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조금 뭐 생소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만했습니다. 하이에크는 자주 나오는 학자는 아니었는데 뭐 그래도 학습을 했습니다. 하이에크도 학습을 했었죠. 하이에크는 노예의 길이라는 책이 있어요. 시중에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노예로의 길이라는 책에서 왜 노예로의 길이 뭐냐? 예, 계획경제, 국가가 통제하는 게 노예로 가는 길이다 라고 말씀해 드린 한 분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딱 보니까 국가가 간섭하지 마라 얘기죠. 국가가 개입하고 하는 것이 노예로 가는 길이다. 개입하지 마라. 그럼 뭐 작은 정부죠. 네, 그래서 하이에크는 작은 정부입니다. 작은 정부. 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 문제였어요. 실제로 하이에크는 자유주의자입니다. 자유주의자. 완전한 자유주의. 경제학에서도 진짜 자유 쪽 지향하는 사람들이 이 계보에서의 어떤 할아버지 같은 분입니다. 이분이. 네. 그 이후에 뭐 프리드만이라든지 뭐 통화론자 뭐 이런 뭐 경제학자들이 있는데 뭐 이런 거는 여러분이 아실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네, 하이에크는 네,
자유주의 쪽입니다. 자유주의자.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예로의 길은, 노예의 길. 요 책은 지금까지 기출 한 3번, 4번 나왔습니다. 지문 하나로 나온 적 있고, 당연히 제 기출 문제집에 다 설명이 돼 있었던 내용이었죠. 보는 순간 풀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1번 지문 보면 야경국가. 네. 밤에 질서 잘 지키는 정도만 하면 된다, 국가는. 예, 그렇죠. 자유주의와 관련이 되어 있죠. 작은 정부 쪽이죠. 그 다음에 케인즈주의 뉴딜 정책은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요런 흐름이었죠. 그 다음에 영국의 대처리즘, 미국의 레이거노믹스는 이제 정부 지출 감세, 요런 거 주장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다음 13번 문제. 13번 문제도 아주 지겹도록 제가 강조해드리는 내용이었죠. 1번 보시면은, 네, 아니라고 말씀해 드렸죠. 직권 면직, 징계 아니다. 네, 파해, 감정, 감견. 네, 징계는 6개였죠.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파해, 감정, 감견. 네. 파해, 감정, 감견이 없죠? 네. 그래서 맞고요. 그 다음에 정직은 완전히 감한다. 진짜 많이 나왔습니다. 네, 진짜. 네, 동형에서도 냈고, 진덕을 모의고사에서 냈고, 여러 번 설명해 드렸죠. 당연히 단순암기 특강에서도 정리해 드렸어요. 그래서 보는 순간 역시 이것도 야호 소리 질러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답이 2번이 되는 문제였고요. 나머지 3번, 4번도 제가 법 근거 다 넣어놨기 때문에 해설지에 보시고 복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는 2016년 사복직 9급에서 거의 똑같은 문제 나왔어요. 이거 거의 똑같았어요. 거의. 어떻게 똑같았느냐? 네. 이 문제 이렇게 내고 요 3개 나오고 다른 거 하나 넣고, 네, 요 다른 오답은 다른 거였어요. 근데 어쨌든 거의 똑같이 출제가 되었고, 당연히 요약 노트에 당연히 내용 다 있고 핵심 정리 다 해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2016년 사법 9급 문제를 제가 오픈 카톡방에서 이미 출제를 한 적이 있어요. 오픈 카톡방에서 출제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질문도 하더라고요. 왜 이게 답이 이겁니까? 이렇게 질문도 해가지고 풀었던 문제였습니다. 네, 그래서 푸시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었을 텐데도 틀리신 분들을 봤습니다. 다시 한번 이거 틀리면 립시 다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고 정형화된 정책 대상 집단. 네, 립시는 일선 관료들의 상황이 일선 관료들의 상황은 현장에서 막 달라질 수 있다고 했죠. 네, 그러면서 제가 말씀해 드린 게 이제 밤에 홍대에서 이 상황을 보라고 이런 말씀도 드렸죠. 보면은 뭡니까? 거기 가면은 경찰서에 가면 이상한 사람, 누워있는 사람, 술 취한 사람,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주민센터 일하다 보면은 별의별 사람들이 다 옵니다. 저도 예전에 군대나 어디 근무할 때 이렇게 말씀해 드렸죠. 안내 장교 할 때 제가 만났던 사람들 다양합니다. 이것도 돈 빌려달라는 사람도 있고 길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죠? 네. 그런 상황 다양합니다. 네. 실제 현장에서 사람을 만나보면 다양하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일선 관료의 환경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업무 환경의 특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15번. 네, 역시 자주 강조해 드렸던 내용이죠. 모형들. 네, 의사결정 모형 보겠습니다. 최종 모형. 네, 초합리성이에요. 초합리성. 맞습니다. 초합리성 뭐죠? 영감, 직관, 판단 이런 거죠. 쓰레기통 모형. 네,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 네, 요것도 다 제가 단순 암기상 일주일 전에 했던 그 특강에서도 설명해 드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점증 모형. 점차 조금 바뀌는 게 점증이라고 말씀해 드렸죠. 그렇고 마지막 회사 모형. 단기적 대응책을 강조한다. 이렇게 핵심어 정리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제 요약 노트 핵심어 정리하기에서도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단기적 대응책이 아니고 지금 장기적인 전략. 여기 보는 순간 뭡니까? X는 임을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는 문제였어요. 핵심어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답이 4번이 되고요. 핵심어는 제가 이 해설지에도 적어놨는데 요거 그냥 제가 이 요약 노트에 정리하는 키워드 정리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그냥 적혀있는 내용이 그대로 가져왔어요. 네, 거기에 단기적 대응책이라고 제가 핵심어 정리를 해드렸었거든요. 네,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 보고 답을 4번으로 가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16번. 네, 정치적 중립. 네, 정치적 중립은 사실 좀 잘 출제는 안 되는 파트예요. 그래서 빈출도가 낮은 파트인데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이런 파트도
좀 출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중립은 조금 자주 나오는 파트는 아니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일단 볼게요. 정치적 중립을 보면은, 네. 1번 문제, 1번 지문 보시면, 네. 이게 실적주의와 관련이 있죠. 실적주의는 정치적 중립을 강화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것도 다 학습을 했었죠. 맞고요. 2번, 네. 공평무사, 네. 불편부당, 네. 무관심, 정치적 무관심이 아니라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행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정당에게 막 라인 타고 막 특정 정당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그 정책, 거기에 추진하는 정책만 막 추진하고 나머지는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맞고요. 그 다음에 이 3번이 여러분들 중에서 잘 안 보였을 수가 있습니다. 네. 정치적 기본권이라는 표현이 잘 안 보였을 수가 있어요. 이게 조금 헷갈릴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정치적 기본권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정치적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정치적으로 내가 어떤 정당을 좋아하거나 어떤 정치적 색깔을 가질 자유. 이게 정치적 기본권이에요. 그래서 뭐 나는 뭐 내가 공무원을 하는데 나는 사실 뭐 민주당 또는 국민의힘 쪽에 좀 지지해. 뭐 국민의힘의 누구누구가 좋아. 나는 민주당의 누구누구를 좋아해. 그래서 나는 그쪽 정책이 맞는 것 같아. 뭐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게 정치적 기본권, 정치적 자유인데 이런 정치적 기본권, 정치적 자유를 강화하는 거는 네, 정치적 중립과는 좀 거리가 멀죠. 그래서 강화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의 정당화 근거로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답이 되었고, 그 다음에 4번 지문을 보시면 공명선거를 통해 이렇게 되어 있죠. 공명선거가 뭐죠?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거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뭐 정치적 중립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는 문제였어요. 17번 문제. 여러분 지방교부세 나오면 늘 어려워하죠. 이 문제도 어려워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정리해드린 키워드 중심으로 보시면은 뭐 크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1번, 네, 요런 역할 때문에 있는 거예요. 지방교부세가. 맞고요. 제가 꼭 종류는 꼭 기억해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단순함기 특강에서도 설명해 드렸죠. 4가지 종류. 네, 맞아요. 3번을 딱 보면, 이게 뭔 말이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 모르겠다. 넘어가고. 4번, 네. 부동산 교부세는 종부세를 재원으로 한다. 이것도 여러분들 키워드를 정리한 내용이에요. 따라서 1번, 2번, 3번은 명확하게 키워드 정리하기에서 명확하게 정리했던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게 뭐지? 싶어도 3번은 답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속어법으로라도. 중앙관서의 예산, 국가의 예산에 넣는 건 뭡니까? 이거는 국고보조금과 관련된 설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청하고, 뭐, 그 다음에, 뭐, 국가 예산에 넣어가지고, 뭐, 지원하고, 이런 거는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에 가까운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틀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이 3번이 되겠는데요. 나머지 지문이 확실히 맞다는 거, 내가 내용 정리한 내용이구나 라는 걸 아시면은 3번으로 답을 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18번 네, 정보업무평가 기본법. 이것도 제가 법령특강에서 다 정리했던 내용이죠. 정리했던 내용인데 틀린 분들이 뭘 틀렸냐면은 이게 안 보였다. 지금 노란색 지금 제가 해놓은 부분이 안 보였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근데 공감이 되는 게 저도 처음 읽었을 때 못 봤어요. 저도 처음 이 문제 왜 틀린 게 없지? 어잉? 이렇게 됐어요. 저도 다시 봤죠. 좀 꼼꼼하게 봐야 되겠구만. 이거 있네. 맞다. 이거 이렇게 해서 저 2번째 읽고 풀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냥 이런 게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그 현장에서 빠르게 풀다 보면은 이게 눈에 딱 안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으로 계산으로 하는 것은 아니었죠. 공공기관 평가는 따로 있었죠. 네, 그래서 평가의 종류를 제가 싹 다 정리를 해드렸는데 법령특강에서 거기에서 시험에 다 나왔습니다. 나왔고 3번 지문 같은 경우에 조금 헷갈릴 수 있었어요. 이거 좀 잘 안 나오는 지문이긴 했거든요. 그런데 네, 요것도 뭐 특별히 문제가 없어 보이죠?
네? 지원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막 지원을 못한다. 이게 더 이상한 거죠. 그래서 잘 안 나오는 법지문을 하나 섞어 놓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 공공기관이라는 표현을 잘 읽어보고 답을 1번으로 가셨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네, 법령은 제가 잘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한 번 더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래서 법령 특강을 잘 들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9번. 19번은 정말 틀린 사람 있더라고요. 야, 진짜 이거는 틀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제가 이거 법령 특강에서 제가 국가회계법 공부할 때 다른 거는 몰라도 국가회계법 법조문 많은데 근데 이거 3개다라는 건 꼭 기억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 3개만 요약을 해서 제가 따로 정리를 해드렸어요. 네, 그 정도로 요거 내가 국가회계법에는 다른 건 모르겠고 이 3개인 거 요것만 좀 기억해 달라. 그대로 나왔잖아요. 뭐 더 해설할 것도 없어요. 물론 뭐 여기 법조문 넣어놨으니까 여러분 보시면 되는데 해설해 드릴 것도 없습니다. 네, 그 정도 문제였죠. 그 다음에 20번. 네, 20번도 여러분들이 어려워 하시던데 이것도 법령 특강에서 제가 요약으로 정리해 놨습니다. 네. 설계도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정보 설계도 같은 게 정보기술 아키텍처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보 시스템이랑 헷갈리지 마라 하면서 정보 시스템을 줄까지 같이 쳐놨어요. 제가 법령 특강 자료에. 그래가지고 2개 헷갈리지 마라. 네, 이렇게까지 해놨던 문제였습니다. 요거 정리했는데 보자마자 요거 읽자마자 야, 땡큐죠. 네, 법령 특강 보신 분들은 네, 제가 이건 요약까지 내용 요약까지 해서 정보기술 아키텍처 정도의 개념은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정보 시스템은 제가 요약은 안 해드렸어요. 요약 안 해드렸는데 요거는 헷갈릴 수 있으니까 2개가 좀 개념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정리해라고 줄까지 쳤던 내용인데 일부 분들이 정보 시스템으로 가셨죠. 네, 근데 이거는 정보기술 아키텍처에 대한 설명입니다. 특히 20번 문제를 보면은 느끼는 게 그대로입니다. 네, 법조문 그대로 여기 지금 설명을 넣어놨어요. 이게 법조문에 있는 그대로 된 문장입니다. 왜 이렇게 출제를 하느냐? 네,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요.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법조문에 있는 문장 그대로 딱 해가지고 이게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논란이 될 여지가 없죠. 뭐 나중에 뭐 이게 정답 10이 걸리고 뭐 그럴 일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법조문 그대로 넣고 있습니다. 그대로. 다른 문제도 법조문을 기반으로 한 문제들은 다 마찬가지였어요. 전부 법조문 그대로 퍼서 딱 붙여넣기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네,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예요. 그만큼 문제의 안정성에 고민을 많이 하면서 출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문제는 뭐 깔끔하게 뭐 출제가 된 편이고요. 네, 이런 개념들 잘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조문에 나와 있는 개념, 표현 같은 거는 그 법조문의 원문을 기준으로 해서 많이 보셔야 돼요. 네, 꼭 많이 보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꼭 법령 특강은 꼭 들으라고 뭐 법령 특강 심지어 무료 특강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만큼 꼭 들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도 다 이런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지방직은 또 어떻게 공부할 거냐 이에 대해서 참 고민이 많으실 텐데 일단은 저도 계속 문제를 이제 풀어보고 이 문제도 이제 계속 연구를 해본 결과 네, 일단 기본적으로 기출주제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기출주제는 역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오픈 카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 기출문제 여러 번 연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방직 때도 오픈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네, 오픈 카톡방을 통해서 기출 연습 계속 매일매일 많이 문제 풀어보시면서 연습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양하게 빠짐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제가 주제를 다 다뤄드리고 있거든요. 오픈 카톡방도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뭐 돈이 들거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오픈 카톡방에 들어오는 방법은 제 카페에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이 지방직은 국가직보다 지금까지 최근 시험은 다시 더 쉬웠습니다. 네. 그래서 국가직 시험이 만약에 내가 좀 너무 어렵게 풀었다, 좀 저한테는 좀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국가직보다 지방직이 비교적 조금 더 쉽게, 아주 쉬운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쉽게 출제되는 편이었습니다. 지금 최근에 한 1, 2년은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운 내용을 공부하기보다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중심으로 잘 명확하게 잘 학습을 하시면 남은 기간 그러면은 지금 제가 뭐 60점인데요 괜찮습니다. 네,
90점, 100점도 맞으실 수 있다고 보입니다.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랬어요. 국가직 9급 시험을 점수가 좋지 않았는데 60점, 65점 받았는데 90점, 95점 받고 합격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정확한 개념 중심으로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5월 달에 핵심 정리 강의가 있거든요. 제가 요 강의를 통해서 핵심 내용 충분히 정리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역시 법령은 중요합니다. 지금 문제 보시면 법령에서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제가 진행했던 법령 특강 같은 거 좀 수업을 들어주시고요. 내용을 요약할 수 있는 강의, 뭐 단순암기 특강 같은 것도 3월달에 진행을 했었는데, 내용을 요약할 수 있는 특강은 또 앞으로도 진행될 예정이니까 그런 거 잘 참고하셔서 내용을 잘 줄여서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요 티핑 포인트라는 말이 있어요. 확 점수가 높아지는 단계가 티핑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점수가 이번에 좀 좋지 않더라도 조금 더 공부하시면은 티핑 포인트를 넘어서 급격하게 점수가 상승을 하실 수도 있어요. 60점, 100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왜 이렇게 안 나오지? 나 진짜 열심히 했는데 점수는 왜 제 차례일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아직 티핑 포인트를 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공부를 하시면은 갑자기 점수가 확 높아지는 그런 경험도 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끝까지 열심히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또 본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